뉴스에 시작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 사태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더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형이 만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이라 한 번에 사면해줘야 한다며 조 전 대표만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사면 심사 대상자에는 보수 진영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정치권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설까지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법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선 내란 세력의 기획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 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내년 6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확정 지역은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어 추가 보궐선거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여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한 흥행몰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견제론도 제기됩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너무 빨리 유력 대권 주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이번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함께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4년간 재판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건데 그 후 단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 일각에선 굳이 면죄부를 줄 이유가 무엇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 난 지 1년도 안 됐지 않냐며 수감 중인 것도 아닌데 굳이 포함시킬 필요 있냐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나간 일이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 소식이 알려진 오늘 오후 윤 전 의원은 SNS에 검찰이 기소한 건 배임인데 돈을 착복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보도들을 해댔다며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특권 계층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까지 포함되자 입시비리 일당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도운 데 대한 보은 성격의 사면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닙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조국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사면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도 되는 특권 계층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는 물론 이 부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대표 일가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계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게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정경심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2023년 9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형기를 11개월 앞두고 출소를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조 전 대표 형기가 약 3분의 2나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면이 확정되면 조 전 대표 일가 비리 약 6년 만에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조 전 대표 부부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대부분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먼저 조 전 대표 자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요, 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봤었습니다.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죠.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같은 이른바 7대 스펙, 대법원이 모두 허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었죠. 보니까 최강욱 전 의원까지 함께 이 사면 대상에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다 같은 혐의니까는 함께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최 전 의원의 경우는요.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에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형이 약 한 달 남은 상태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국민 공분을 자아낸 사안이기도 했었죠.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한번 볼게요. 업무상 횡령, 또 기부금품법 위반,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최종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유용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나요, 윤 전 의원 재판은 4년 넘게 걸려서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재판은 길었는데 유죄 확정 단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른 겁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도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을 했었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입니다. 당시 법원이 선거법 위반 전과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 특별 채용 전형을 만들어서 복직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탁을 했다가 네. 철회한 그 명단도 이번에 좀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됐어요. 여권 관계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균형 맞추기 차원이다라고요. 송 비대위원장, 내가 전달한 사면 명단 철회한다고 사실 최근에 밝혔지만 이미 전단된 걸 어떻게 무효하겠습니까? 자, 홍문종 전 의원 횡령 배임 혐의, 또 심학봉 전 의원과 정창민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조국 전 대표 일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오늘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 3명의 전직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초 여권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고심 끝에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사면할 거면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실련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다음 주에 판가름 납니다.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의 목걸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착용해서 논란이 됐던 이 목걸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김 여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김 여사 측은 2010년쯤 모조품을 산 거라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2015년에 출시된 모델이라면서 거짓 해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공식 판매 사이트입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해명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5년 전쯤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 제품은 2015년 11월에 출시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김 여사가 출시도 되지 않은 목걸이에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김 여사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목걸이가 이미 1985년부터 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무렵 가품이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라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5년 출시돼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그 이전인 2011년 판매됐던 제품은 디자인이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언제 판매된 제품이었는지를 놓고 다음 주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압수한 가품 외에 진품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최근 반클리프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제품 구매 고객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구매자 중 김 여사 지인이 나올 경우 진품을 건넨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틀 전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김 여사의 발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을 받는 샤넬 신발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 유럽 기준 39 사이즈인 샤넬 신발은 250mm 정도라 260mm인 김 여사 발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특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일 검은 정장에 검정 구두를 신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를 추궁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이었던 윤모 씨는 건진법사를 통해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 씨에게 샤넬 가방을 건넸습니다. 유 씨는 그 가방을 신발로 교환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사용할 용도였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신발은 유럽 기준 39 사이즈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은 260mm를 신고 39 사이즈는 작아서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신발 교환을 담당한 직원을 통해 39 사이즈는 260mm가 맞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라면 저희가 한국 사이즈 260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 때 신발 수십 켤레 크기를 측정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보유한 신발 대부분이 유럽 기준 40에서 41 사이즈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구속심사에서 신발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측근인 만큼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도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서 CCTV 영상으로 진위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2차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CCTV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불법 체포를 시도한 뒤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CCTV로 진위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1차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CCTV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2차 체포 시도에 참여한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집행에 참여한 특검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교정당국이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CCTV 열람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오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와 바디캠 화면을 열람하겠다고 서울구치소에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양측의 요청과 관련해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다음 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이 목걸이와 이 신발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먼저 목걸이부터 한번 따져보죠. 진품이냐 가품이냐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사실 목걸이 재산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재판에 가서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당장 구속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선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증거인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데요. 빌렸다고 했다가 직접 산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출처 해명도 논란이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이 김 여사 해명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진품이 나오기도 전에 이 모조품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김 여사는 2009년에서 2010년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게 2022년 나토 순방 때고요. 하지만 특검은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이 목걸이가 2015년에 출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지금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10년 전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는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의 목걸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오른쪽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상품이고요.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실까요? 지난 2011년 반클리프 공식 SNS에 업로드가 된 사진입니다. 크기는 물론 보석이 박힌 모양 거의 비슷하죠.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김 여사가 착용한 제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구별이 어려우실 겁니다. 다음 주 양측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일종의 도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병원에 입원하는 등 도주하거나 잠적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주 우려는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건데요. 반면 김 여사 측은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입원도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통일교에서 전달한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신발도 이 구속 심사에서 다툼이 예상된다고요? 네, 특검은 김 여사 측근인 전직 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당사자죠. 여전히 김 여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진술 회유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요. 그런데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알선 수재 혐의 공범이라고 적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받은 가방은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건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영부인 구속 여부를 판가름 낼 이 영장 담당 판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인데요. 이달 초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임용이 확정됐던 김진욱 전 국장이 임명 발표 당일인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행을 맡아온 인물인데요. 야당은 과거 폭행 전과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용 예정이던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국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어제 임명이 발표됐고 오늘부터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어젯밤 일신상의 이유로 의사를 자진 철회했다고 공지해 온 겁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김 전 국장의 폭행 전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국장이 지난 2007년 무허가 경비업체 폭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친소관계로 고위공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국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점을 들어 제대로 인사검증을 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부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지난 2015년에는 고 김문기 씨, 유동규 전 본부장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는 5급 의전비서, 2022년 대선 때는 수행비서로 일하며 10년 가까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 비전보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지자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시작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장 앞입니다. 첫 연설회이니만큼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렇게 지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어떤 발언을 할지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강조한 단합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41%의 지지율을 모아주셨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탓만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 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 후보는 김 후보를 저격하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피한 겁니다. 혁신파는 날을 세웠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거짓 나팔수들의 빌붙어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한길 씨를 면전에서 직격하자 여기저기 당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야유가 쏟아지면서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범적인 합동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한 전 씨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말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할 것입니다. 외치는 거는 뭐 그런 거 외칠 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좀 누그러졌지만 주말인 내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차 장마가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기습폭우의 여파가 여전한데 또 비 소식이 들려와 걱정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아이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2도. 그러다 오후엔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인데 그래도 한창 때보다는 폭염이 덜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가 이틀 전에 입국했는데 거기도 한 35도, 36도 해서 엄청 덥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 오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남부지방에는 또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강수 예측 모델을 보면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 목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남과 남해안 일대를 모두 뒤덮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곳은 이렇게 노랗고 빨갛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구름이 전북과 충청을 강타한 뒤 부산, 울산에 큰 비를 뿌린 뒤 빠져나갑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쏟아지고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에도 최대 150mm 이상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여름 같은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한반도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며 전국에 비를 뿌립니다. 이후 비가 그치는 15일 광복절부터는 다시 무더워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용 사우나탕 안에서 인분이 발견되는가 하면 샴푸와 드라이기 절도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용 면적 133제곱미터가 106억 원에 거래됐던 서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커뮤니티 여자 사우나에서 사람의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여러 차례 발견돼 아파트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되게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당분간은 이용을 못할 것 같고요. 아파트 측은 인분이 발견된 시간대에 사우나에 출입한 입주민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물을 투척한 사람이 밝혀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에도 사우나에 비치된 샴푸와 바디워시 등이 도난당해 비품 제공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또 다른 고가 아파트 남자 사우나 안에서도 인분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소복이 습려 있는 거예요. 누가 밟을까 봐 제가 샤워기를 그냥 치워버렸죠.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여자 사우나에서 고가의 드라이기 7대가 사라져 드라이기를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를 의도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비품을 가져갈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목욕탕에 시설물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문제되고요. 목욕탕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을 하고요.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에는 CCTV 설치가 어려워 결국 이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이번엔 속초 오징어 난전에서 손님에게 반말하고 빨리 먹으라고 면박을 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지역 명물을 맛보려고 애써 멀리까지 찾아가는 건데 이런 응대를 받는다면 누가 또 오고 싶겠습니까? 결국 상인들 고개 숙여 사과하며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 유튜버가 오징어회와 통찜을 주문한 뒤 바깥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온 지 9분여 만에 식당 직원이 반말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식당 직원의 재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까 지금 갖고 있는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저요? 네. 지난 6월 인터넷에 올라온 이 영상이 뒤늦게 확산되면서 속초 식당 불친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혼술하시는 분 옆에 테이블에 큰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말투가 이제 투박하니까 옮겨달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일이 그렇게 됐어요. 속초시는 해당 식당에 지도 처분을 내리고 오징어 난전 관계자들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오징어 난전 상인들도 오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나, 더 친절하게. 둘, 다시 찾고 싶은 속초. 죄송합니다. 친절 교육과 자정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논란이 된 식당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오징어 난전 식당 10여 개도 반성의 의미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그래도 제철을 맞은 달달한 오징어회, 현지에서 막 잡아 바로 먹는 맛이 있죠. 요즘 태안 앞바다는 밀려드는 오징어대로 뜻밖의 풍년을 맞았다는데요. 허준원 기자입니다.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쉴 새 없이 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배마다 만선이고 밑판장에는 싱싱한 오징어를 담은 하얀 박스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식당 수조마다 산 오징어들이 꽉 찼습니다. 지난달 태안 신진항 위판장에서 팔린 오징어는 930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배가 넘습니다. 어민들은 한 달에 118억 원을 벌었습니다. 작년에는 최고 많이 들어온 날이 9,000짝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000짝까지 들었어요. 서해 바다 온도가 지난해 비해 낮아진 데다 연안 가까이 오징어 어군이 생성되면서 풍년이 찾아온 겁니다. 서해로 오징어떼가 밀려들자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오징어잡이 배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징어 주산지가 동해에서 서해로 바뀐 겁니다. 지난달 중순 일주일간 강원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9톤에 그쳤습니다. 아열대화가 되면 이런 어종 변화나 그리고 해양 생태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요. 오징어 풍년에 값싸진 오징어를 맛보려는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해안 신진항은 연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길어진 폭염에 바닷수온이 뜨거워지면서 어민들이 애써 키운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을 바닷속 더 깊은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속 커다란 그물망 안으로 강도다리 수천 마리가 쏟아지듯 들어갑니다. 바다 위 배에서 그물 통로를 통해 수심 50m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고수온기가 넘어가는 동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견뎌서 그 기간을 견디는 그런 실험을 하나 하고 있고요. 폭염이 극심한 7월, 8월 2달간 깊은 바닷속에 양식장을 만들어 한류성 어종인 강도다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고수온 해수면에서 냉수대가 형성된 바다 아래로 피신해 양식장 물고기의 폐사를 막는 겁니다. 먹이를 언제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 시험 중입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바다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여름 양식장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28.5도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5일 정도 수온이 지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전국 양식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3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도 바다 온도가 30도까지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남 해역 양식장에서만 이미 7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 양식장도 생존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동대문구의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현장, 불과 2주 전 땅꺼짐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에서 단 5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김지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지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이동 복합청사 공사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공사장 바로 옆 인도가 30c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2주 전 2m 깊이의 땅 꺼짐이 발생한 곳입니다. 저 뒤로 보시는 하얀색 가림막이 설치된 곳이 지난달에 땅이 꺼진 곳인데요.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 건물 앞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2주 전부터 숙박업소로 대피해 있던 만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건물이 기울고 벽이 갈라지는 전조 증상을 호소해온 주민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기 어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여기 집 앞에 또 꺼질까 봐서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신뢰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장비 다 와, 검사 다 해. 근데 또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신뢰해요? 주민들은 당초 다음 주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안전조치를 마친 서울시와 동대문구 측은 물이 새면서 주변 지반이 약해진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양심 불량 택시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라망신입니다. 단속 현장을 김동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그냥 지나치려는 택시기사와 단속반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훔쳐가면 지금 단속 중이에요. 훔쳐가면 해당이 되는 거야. 알면은 내가 가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가자고 한 동대문이 어딘지 몰라 못 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약 핑계를 댑니다. 손님들 지금 콜 잡아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 손님들도 콜을 잘못 잡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So if I order a taxi, sometimes the taxi will come and pull up and then see me and then give me the X and then keep going.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탄 유튜버가 목적지를 말하니 다짜고짜 2만 원을 부릅니다. 맞지? 2만 원, 2만. No meter? 그 모범 택시가 17,800원인데 일반 택시인데 2만 원. 8,000원 정도 사기 당한 겁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출발한 지 2분도 안 돼 운행 완료 버튼을 누르고는 목적지에 도착해 원래 금액의 2배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등 부정적인 후기가 넘쳐납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건수는 306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여행 성수기를 맞아 100일간 공항과 주요 관광지 현장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대상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번엔 위장 차량을 이용해서 이민자들을 급습하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 작전을 펼쳐서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차에서 뛰쳐나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입니다. 대형 인테리어 매장 앞을 급습해 붙잡은 이민자는 16명이나 됩니다. Hey, do we have any warrants for these arrests? 임무를 마친 요원들이 올라타는 차량에는 한 사설 트럭 대여업체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단속 때 주로 쓰는 이민당국 표식이 붙은 차량 대신 민간 대여 트럭을 활용해 현장에 몰래 접근한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고대 트로이 전쟁에서 쓰인 목마처럼 위장용 트럭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만 표적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 대해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 없이 무작위로 단속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언어, 직장의 위치 같은 요소들만을 근거로 단속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Not too far from here, we had immigration enforcement attack our community. I saw what happened at our day labor center. 트럭 대여업체 측은 규정상 트럭 짐칸에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며 당국이 자사 차량을 이용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한나절 사이 5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전례 없던 이 물폭탄에 마을이 송두리째 물에 잠겼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주택가 앞
강처럼 불어난 빗물에 차량들이 잠겼습니다. 마치 계곡물 쏟아지듯 빠른 물살에 길이 무너져 쓸려 내려갔습니다. 산사태까지 일어나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에 전날 밤부터 폭우가 내려 12시간 만에 강수량 495mm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평년에 8월 한 달간 내리는 것보다 1.5배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 건데 해당 지역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情報の発信によくお気をつけていただいて、事故のないように命の安全が守られますように。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폭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산불에 난 숲에서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프랑스 남부 오드주에서 현지 시각 5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 부상자 13명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파리시 면적의 1.5배 정도인 17,000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최대 규모 산불이라며 기후변화와 가뭄을 화재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악 지역에서도 현지 시각 어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북쪽으로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4,200명이 대피했고 인근 주민 12,500명도 대피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폭염의 여파로 주말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중국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택시가 3m 깊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공사 현장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건데요. 가장 안전하다고 홍보해온 로봇택시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사다리를 타고 구덩이에서 힘겹게 올라옵니다. 구덩이 한켠엔 택시 한 대가 빠져 있는데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택시 옆면엔 더 안전하다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충칭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자율주행 택시가 3m 깊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선 배관 내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자율주행 택시의 센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는 중국 바이두가 2021년 8월 공식 출시했습니다. 누적 안전 주행 거리가 1억 7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며 가장 안전한 로봇택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비롯해 중국 내 자율주행 택시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렁다리에서 사진을 찍던 도중 다리가 크게 휘청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잡고 버티거나 옆 사람의 의지에 간신히 일어납니다. 다리 아래엔 떨어져 다친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신장 위구르 샤타 지역의 장군교 한쪽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관광객 등 29명이 하천으로 떨어졌고 그중 5명은 숨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관광구역을 즉시 폐쇄했고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다리는 지난해 6월에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엔 부상자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버스가 철도 건널목을 무리하게 건너려다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두 동강 날 정도의 큰 충격이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앞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깜짝 놀란 듯 뒤쪽으로 달려갑니다. 경적이 크게 울리고 굉음과 함께 버스의 뒷부분이 완전히 뜯겨져 나갑니다. 길쭉한 트램 형태의 버스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처 건너지 못한 뒷부분이 열차에 치여 두 동강이 난 겁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2일 브라질 쿠리티바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운전자는 열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충돌 직전까지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11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고 안전바가 내려오는데도 무리하게 철도 건널목에 들어온 흰색 승합차. 결국 앞뒤 안전바가 모두 내려와 건널목에 갇혔습니다. 이리저리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 다가온 열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현지 시각 1일 폴란드의 한 마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운전자는 충돌 전 극적으로 탈출해 부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열차 안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휴게소 앞을 지나던 SUV 차량 위로 갑자기 빗줄기가 번쩍입니다. 차량 위로 번개가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현재 시각 5일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찍힌 영상인데 탑승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에 낙뢰가 치더라도 전류는 대부분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차량 안은 안전한 공간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질서라며 트럼프 라운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 잘 안 듣는 나라에는 관세로 보복하고 있는데 이번엔 스위스를 겨냥해 금괴에도 39%의 관세 폭탄을 매겼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며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도 참여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현지 시각 어제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새로운 질서라고 천명했습니다. 또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발표한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새 경제 질서가 확고해졌다며 턴베리 체제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새 관세 정책이 발효된 지 만 하루가 지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39%의 관세 폭탄을 안긴 스위스를 추가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의 통관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1kg 금괴 등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은 스위스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데 그간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세계 최대의 금 정제국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금 현물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지난해 출국하셨다면 이 소식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출국 납부금이라고 항공권 예매할 때 함께 부과되는 일종의 숨은 비용인데요. 정부가 이 요금을 인하하면서 초과 납부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지만 공항 안은 여름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출국 납부금 환급 제도를 물었습니다. 출국 납부금이라고 혹시 이거 환급해 주는 거 아세요?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출국 납부금은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항공료에 포함돼 징수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던 일부 이용객들이 초과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6월 말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같은 해 7월 1일 이후 출국한 분들입니다. 만 12세 이상은 3,000원, 2세부터 11세까지는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면 최대 26,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 203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저 신청했었어. 그 SNS에 떠가지고. 환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입력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80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애국 마케팅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복절 도시락이나 빵에서부터 8.15%의 이자를 주는 광복절 적금까지 등장했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 창문에 태극기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로 장식된 상자에 담긴 광복절 빵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 태극기 소개책자도 동봉돼 있습니다. 조폐공사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협업해 출시 2주 만에 1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편의점 안에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들이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겉면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7개의 반찬들 사이에 태극기 모양의 굿즈도 들어 있습니다.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한 번 더 눈에 가고 구성품도 좋아가지고 사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시중 은행들은 광복절 맞춤형 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광복 80주년 적금에는 최대 8.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 광복절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나누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공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유라시아 수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10월 시민들을 만나기 전 어미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홍란 기자가 전합니다. 작은 몸을 서로 기댄 채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기 수달 2마리. 엄마 옆에 꼭 붙어 젖을 먹느라 바쁩니다. 지난 6월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난 유라시아 수달 쌍둥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유라시아 수달은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아기 수달의 부모인 수돌이와 달순이는 2022년 대전과 부여에서 각각 발견된 뒤 대공원에서 지내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도시명 동물원에서도 멸종위기종의 보존과 생명 탄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쌍둥이 수달은 달순이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물원은 달순이에게 활어 먹이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하며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중입니다. 쌍둥이는 오는 10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12일부터는 SNS를 통해 아기 수달 이름 짓기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누가 안 왔다고 한 거예요? 네, 바로 의원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전남 광주 지역 의원들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에 호남에서 오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었는데요. 지역구 의원들 전남 광주 18명 중에 6명만 왔거든요. 정 대표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호남을 찾을 정도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한마디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 사무총장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참하라 이 공지를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반드시 필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신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호남 지역 의원들이 저마다 사정을 담은 해명글 줄줄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박지원 의원이 호남 발전 일을 하다가 새벽 2시에 퇴근했다. 정진욱 의원은 4년 넘게 하루를 못 쉬어서 큰마음 먹고 휴가 왔다. 이계호, 김원희 의원도 출장차 해외에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까지도 이 한 소리를 좀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고위 회의 끝나고 수해 지역 주민들 만났는데요. 그 만남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30분에 막 출발해야 돼요. 왜냐면 KTX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봐야죠. 어제 저녁 때 교수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 아는 지금 합평 실정 어떻게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지 오늘 오시라고 제가 했고. 그래도 제가 주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논의 빨리 가서 돌멩이 하나 치웁시다. 이게 바쁘시게 여기까지 와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보이는데 누가 무릎을 꿇었나요? 네, 38년 전에 납북된 어부 최종석 씨 아내 김태주 씨입니다. 남편 생사 확인이라도 해달라면서 답답한 마음 호소한 겁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참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 무릎 꿇어서 도와주세요. 양상관님. 예, 좀 진정하십시오. 죽었는지 살았는지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살아 생전에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40년 가까이 기다린 가족들 뭐 얼마나 애가 탈까요? 네, 김 씨의 호소를 들은 다른 납북자 가족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씨가 그런데 정 장관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20년, 여기는 20년. 장관님 계실 때 제가 속을 좀 많이 썩혀서 북한에 자극시키는 건 절대 않겠습니다. 이 장관님이 이 철륜의 문제를 풀게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 철륜의 문제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해결이 안 된 건데 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뭐 통일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통일부 수장이 몇 번이나 바뀔 동안 이 납북자 가족들의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요. 정부의 노력으로 이분들의 눈물이 미소로 바뀌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미국 LA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대감이 워낙 큰 탓일지 한국 축구가 낳은 간판 스타 손흥민에게 LA 시의원이 미국의 월드컵 우승을 도와달라는 당황스러운 말까지 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손흥민의 미국 진출은 역시 빅뉴스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야구단 다저스도 공개 환영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LA라는 지역에 뛰게 돼서 영광인 것 같고 LA에서의 축구 인생을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저스의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도 한국식으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We're really fired up to have you here. I can't wait to see you at a Dodgers game soon, and I'm hoping to make it out to an LAFC game. 화이팅! 마이애미 구단주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환영의 친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입단식엔 LA 시장부터 연방 하원 의원 등 VIP들이 총출동했는데 벅찬 마음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How smart is LAFC? This is the right time to bring the right person. No pressure. A World Cup comes. We're expecting a win here in Los Angeles for the USA. LA가 이제 야구는 오타니, 축구는 손흥민, 농구는 르브론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다시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이 내일부터 남부에 호우특보급의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이틀간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전남과 부산, 울산에도 150mm 넘게 내립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세기도 무척 강해집니다. 남부에 시간당 최대 70mm씩 퍼붓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쪽에 비나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화요일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목요일은 비구름대가 중부로 북상하겠습니다. 최근 비와 함께 극한 폭염은 주춤했지만 체감 30도 이상의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밤사이 서울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